9월달 CPI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을 더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QT를 그렇게 풀로 2배를 올리는데 과연 금리를 무리해서 100bp를 올릴까?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업에 집중. 그럼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일단 M&A를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 경력 자체가 국내 주식은 23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정도 되겠네요. 14년,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노하우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김선영의 이클래스, 이카나미 클래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대표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좀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요. 네.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진짜 답답해요. 정말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는 시점이고 며칠 전에 이제 실제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은 뉴욕도 월가도 침몰했고 런던도 침몰했고 홍콩도 침몰했고 여의도도 침몰했고 도쿄도 침몰했다. 모든 전 세계 애널리스트, 스트레티스트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 그만큼 어떤 한 이슈 가지고도 이제 해석이 오늘 따로 내일 따로 막 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례로 유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해버리고 그렇다면 또 유가가 떨어지면 또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유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제가 만약 유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보고 올라가라고 하는 건지 떨어지라고 하는 건지 그 참 중심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처럼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이제 커머디티 관련들이 해석이 오늘 따로 내일 따로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예측 자체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혼동이 오고 사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보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애널리스트들 자체도 지금 너무 어떻게 이거를 갖다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CPI 지수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날 제가 사실은 네. 이제 모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요. 네. 미국 시장 개장 방송을 이제 매일 9시 반에 하는데 딱 그날이 제가 출연한 날이 CPI가 발표가 된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어땠냐면은 상황이 그 전에 9.1이었고 그 바로 전달이 8.5였어요. 0.6%포인트가 밀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상치가 나오는데 8.7이래요.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전이구나. 한 10일 전쯤에 8.7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8월 CPI 망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그 주말쯤에 CPI 발표되기 바로 전 주말쯤에 그 예상치가 사라진 거예요. 8.1인가? 네. 그 사라진 상태에서 이 뭐지? 조정되겠구나. 근데 예상치가 8.1로 내려갔더라고요. 그 저는 오늘 방송 편하게 가겠다. 네. 이거 9.1에서 8.5에서 8.1 뭐 물론 0.4밖에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더 힘줄 수 있겠다. 정말 해맑게 방송을 들어갔죠. 발표가 됐습니다. 8.3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CPI가 하이라이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게 하이라이트 CPI, 뭐 육간이 음식물 다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거 빠진 게 보통 코어 CPI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CPI가 8.3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사실 나쁘지 않네. 떨어졌으니까. 괜찮네. 네. 9.1이다가 9.1이다가 8.3 떨어졌으니까 괜찮네. 그랬는데 코어 CPI가 딱 보니까 원래 예상 전에 0.3, 예상이 0.3이었는데 0.6이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이것도 쎄한 거죠. 네, 이것도 분명히 언론에서 이것도 2배가 올랐다. 예상치보다 2배다. 분명히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 좀 하고 있으니까 월가에서 막 속보들이 나오죠. 코어 CPI, 뭐 하이라이트 CPI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코어 CPI가 2배 올랐다고 막 집중해서 기사를 내더니 지수가 줄줄줄줄.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봤어요. 이제 미국 노동부 가보시면은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페드 FOMC 나오고 나서 나오는 자료랑 좀 다르게 CPI가 나오는 자료는 그냥 이게 왜 그렇게 됐다는 Y는 안 나오고 그냥 딱 어떻게 됐다 현상 정확하게 설명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봤어요 제가. 사실 어제 방송도 준비하고 또 방송 준비하려고 봤는데 저는 그 페이퍼를 보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유가를 보니까 유가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너무 높은 수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추세가 좀 더 이어져야지 CPI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근데 보통 CPI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집 관련, 렌트비 관련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주고 하우스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 상세 항목을 보니까
두 개 정도가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하나는 집 관련, 음. 렌트비 관련, 그리고 하우스 관련이 좀 특징적이었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좀 익스큐즈가 된 게, 사실 9월 달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항상 8월 달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지표를 봤을 때 9월은 올라요. 조금씩 오른 경향이 있는데, 하필 이게 정말 중요한 9월 CPI가 맞물려 버린 거예요. 마치 이제 예전에 커머디티 가격 막 다 올라갈 때 팜유 가격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되게 억울했던 게 왜 억울했냐면은 인도네시아가 사실 팜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그때 이제 팜유가 올라갈 때 하필 그때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근데 라마단, 네, 맞아요. 라마단 끝나고 나서 이제 대축제 기간에 팜유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달이어가지고 하필 근데 그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당연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딱 제한시켜 버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이 없는 시장이다 요즘에는. 그게 오늘도 요번에도 좀 느껴졌었어요. 하필이면은 9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시기에 8월 CPI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니까 주택 가격 올라간 거 그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오케이 그건 이해했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 여러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푸틴이 뭐 지금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불안해요. 겨울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는데 푸틴이 저러고 있으니까 사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은 엄청 높아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슬슬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한 시기죠. 유럽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많이 필요한 시기고 수요가 점점 올라가는 시기가 맞기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물려 버리게 된 거죠. 하필이면 요 8월 겨울이 달 오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PI가 뭐 유가나 뭐 우리가 기존에 신경 썼던 것들은 조금 떨어졌는데 나머지가 좀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차피 이번에 이제 8월 건 나왔고 9월 달 CPI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간 이제 좀 운이 없었던 그런 게 유가는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겨울이 되면서 계속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렌트비에 대한 부분, 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담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9월달 CPI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을 더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CPI 자료를 보고 느낀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한 3-4번 정도 둘러봤는데 보면 볼수록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 현업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왜 밀렸지? 뭐지?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사실은. 시장이 원래 말 8.7이 나온다라고 하고 진짜 그 정도가 8.7을 예상치로 하다가 8.3이 나왔어. 이러면 나이스 하죠. 네. 무조건 급등이죠. 근데 차라리 8.7에 놔뒀어야 돼.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8.7에 놔두고 8.3 발표했으면은. 그 며칠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안 올랐을 텐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도 괜찮았을 텐데 이게 예상치를 8.7이다가 이게 8.1로 낮춰버렸는데 8.3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거기서 실망감이 커져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히려 좀 이번에 CPI로 한번 되게 세게 맞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는 이런 CPI 충격은 좀 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CPI가 중요했던 거는 9월달 FOMC. 아, 이 8월 이번에 9월에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 9월 FOMC 때문에 사실은 제일 포인트인데 이번에 CPI가 만약 좀 안정을 찾고 코어도 안정을 찾았으면은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좀 반대를 하는 게 어차피 8.1이 나와도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엄청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CPI 수치가 좀 시장을 밀었다는 게 조금 너무 오바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8.1이 나오고 아니 그거 더 잘 나와서 7.9가 나와도 연준 75bp 했을 거예요.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높은 거니까. 네, 그 자체가 높은 거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원하는 건 2% 3%대인데 8% 나오니까 금리 인상 더 세게 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CPI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75를 넘어서 원래는 페드 워치에 50, 75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0 살았어요. 75, 100.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75가 좀 높긴 한데 100이 아까 보니까 한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다음 주까지 모르는 일인데 이번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QT 양적 긴축도 950억 달러 풀로 올려요. 거의 2배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파월 의장이 그것을 오히려 금리 인상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QT를 그렇게 풀로 2배를 올리는데 과연 금리를 무리해서 100bp를 올릴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시장이 100bp 금리 인상을 올릴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 FOMC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만일 뭐 다음 주에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75bp도 해도 나쁘지 않다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 100bp인데 만일 또 시장이 이게 요즘에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밀리는 것 같아요. 아, 시장이 원하는 게 100bp인가요? 요즘에 그냥 차라리 세게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이게 가계부채도 많고. 그럼요. 미국은 사실은 지난번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자기도 100bp 할 수 있다. 근데 필요 없어서 안 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100bp라면은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상황 이런데 완전 역전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심각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따로 올려야 되고 지금 막 주담대도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굳이 100bp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적절하게 지금 QT 950억에다가 75bp가 이제 딱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다음 달에 발표될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거죠. 이번 달 CPI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5bp든 100bp든 우선 한번 또 세게 맞으면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 0.5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정점을 찍는 순간이 점점 네.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미 하이라이트 CPI는 2달 연속으로 줄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점론이 좀 힘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합이 코어가 올라버려가지고 코어까지 같이 내려갔으면은 더 강하게 정점론을 받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위쪽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구나. 티는 많이 안 나지만 내려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어 물가라는 게 그 근원 물가. 맞아요. 근원 말씀하시는 소비자 물가. 그럼 만약에 이게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네. 앞으로 또 금리도 한 뭐 75든 100이든 한번 세게 맞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안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 오히려 저는 이제 75하냐 100 어차피 이제 9월 FOMC에서 75하냐 100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75bp는 우리가 앞에서 2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네. 시장에. 그래서 75bp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금리만 봤을 때는 시장은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아마 적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은 이미 다 75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시장은 75밖에 안 한다고? 또 또 그러면서 그걸 또 실험에서 밀어볼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100bp는 문제가 좀 달라요. 100bp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98년도에 처음 계좌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레인지로 범위로 한 게 94년도? 그쯤일 거예요. 90년도 초반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그래요. 90년도 초반일 텐데 그때 이후에 한 번 올릴 때 100bp를 올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100bp 올린다 하면은 QT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 텐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좀 반영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처음 겪는 상황에 시장은 많이 놀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리해드리면은 75bp까지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75bp밖에 안 해? 라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면 밀릴 수도 있고 근데 만약 100bp가 됐다? 그러면 이제 텐트럼 이제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죠. 이게 약간 이제 주식을 좀 사는 요즘에 이제 바닥론도 좀 나온다고 네. 어디가 바닥이냐 네네네네. 이제 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면 만약에 100bp를 맞아가지고 네. 텐트럼이 발생해서 네. 주가가 또 확 빠진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1%를 올릴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연속으로 막 1%를. 맞아요. 연준이 목표치가 연준이가 했을 때 뭐 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올 연말 기준 4%, 뭐 내년 초반에 5%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1%까지 올리진 않죠. 그러면 네.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이 올라가는 거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1%딱 맞았고 네. 텐트럼 발생해서 네. 폭락 한번 했는데 네. 그럼 그때가 약간 바닥 느낌이라고 네. 판단을 해도 좋을까요? 사실 이 얘기하면은 참 요즘 제가 말하기 참 되게 무섭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근데 말씀을 드려야죠. 어차피 제가 그 하러 나왔으니까. 저는 말 100bp 맞아가지고 텐트럼 발생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기회라 봐요, 저는. 아. 그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될 게 9월 FOMC 끝나고 나서 10월 달은 없어요. 근데 11월 때 FOMC가 11월 초에 했어요. 11월 초에 있는데 조금 한 1, 2주 지나고서 뭐가 있냐면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11월 중간 선거 있는 달에 100bp? 저 절대 무리 안 한다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00bp 해서 만일 이번에 100bp를 해서 시장이 놀래잖아요. 그러면 더 11월 달에 안 하죠. 왜? 바이든은 지금 중간 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고 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이번에 100bp를 그래서 정리하면은 100bp를 이번에 많이 올린다. 그러면 텐트는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 100bp가 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10월달 시장에 FOMC가 없기 때문에 뭐 연준 위원들 멘트 많이 하겠죠. 근데 아마 연준 위원들이 100bp 하고 나면 텐트럼 발생하면 10월달 나와서 멘트를 살살 할 거예요.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느낌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11월 초에 FOMC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100bp 전 안 한다 봐요. 바이트 뜯어 말리지 않을까요 거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도 네. 이제 딱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게 이제 100bp가 됐든 75bp가 됐든 뭔지 네. 모르고 그래도 지금부터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네. 그래도 조금씩 사는 입장이 하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FOMC 끝나고 네. 그 상황을 보고 들어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냥 판단하지 말고 왜냐면 네. 불확실한 게 많고 네, 좋은 네, 게 네. 없으니까 네. 아예 FOMC 지켜보고 네. 들어가겠다. 네. 이제 이때부터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네. 진짜 평소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시장 빠지든지 말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목과 ETF를 그냥 매달 그냥 딱 월급 나오면은 사는 거. 그냥 월급 나오면 그날 뭐 한 시간 있다 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직장 다니시면서 잘 안 보죠. 어차피 뭐 S&P 500을 보더라도 뭐 중간에 2008년 뭐 금융위기가 터져도 결국 많이 올라갔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수 관련 ETF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사요. 그냥 똑같이. 네. 예. 근데 이제 뭔가 좀 차트를 좀 자주 보신다거나 너무 자주 보는 분들 많아요. 단기 성향인 분들 말고 한 중기도 좀 짧은 중기 그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보면은 저도 투자를 하다가 예전에 처음 투자할 때 정말 저도 버리기 어려웠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은 완전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나는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할 거고 높이서 매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보다 더 경험이 기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많이 계시겠죠? 근데 23년 경험을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네. 개인은 안 돼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뭐 전문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닥이다 얘기를 해서 매수했는데 그게 진짜 바닥이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운이에요, 그냥 그거. 그냥 그때 운이 좋았던 거고 중간에 그렇게 멘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돌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점이 됐던 거고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막 나온 게 끝났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러시아 관련 터지니까 정치 인플레이션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떻게 또 했는데 또 새로운 악재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새로운 악재가 생기면 뭐 지하가 있었는데 땅굴이 있다더라. 뭐 땅굴 파디 멘틀까지 내려간다. 계속 내려가다가 지구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바닥을 속단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업에 집중. 이럴수록 남는 거는 저도 손절 진짜 많이 해봤죠. 진짜 막 뼈 아픈 뭐 60%, 70% 손절도 많이 해봤고 근데 결국은 남는 게 뭐였냐면은 괜찮은 놈들은 가네. 이게 제가 답답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길게 해라 이걸 갖다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하는지 기업에다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은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업이 싸면 결국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 너무 싸죠. 미국도 너무 싸죠 지금. 그러면은 뭐 분할로 매수를 하든 매월 적립식으로 사든 뭐 FOMC를 지켜보고 사든 그 스타일대로 하든 맞아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뭐 새로운 악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가능성이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장기 투자 뭐 이렇게 매수해가는 삼아가는 그런 관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좀 대표님께서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여겨 보시는 주식이 있으신지 예 궁금해요.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요즘에는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얘기가 바뀌잖아요. 말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일관성 있게 가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계시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아니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삼성전자 얘기하기 되게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오늘 나오면서도 제가 무슨 종목을 어떤 업종 섹터를 말씀을 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삼성이 최근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됐어요. 이제 문제가 됐었던 복권이 됐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해외 또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M&A를 대형으로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반도체 계열 나온다고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 아시겠지만 실적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볼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보면 파운드리나 반도체만 봐요. 근데 삼성전자는 종합 기업이잖아요.
휴대폰도 팔고 가전도 팔고 다 잘 팔아요. 그리고 뭐 비메모리도 하지만 뭐 메모리 뭐 다 하잖아요. 사실은. 로봇도 한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실적을 쫙 뽑아 보면은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휴대폰도 잘 팔고 있고 이런 게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이 제가 만일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은 계속 막 이제 파운드리 1등 못 따라간다. TSMC 못 따라간다는데 TSMC는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에요. 삼성은 이제 끼켜봤자 10몇 년, 뭐 20년 안쪽을 한 기업인데 그 10년의 갭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따라가요? 이 정도도 충분히 저는 잘 따라가고 있다 보고 있고 3나노 먼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TSMC 회장이 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이 먼저 3나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TSMC도 3나노를 들어가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2나노 할 건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삼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일단 삼성보다 3나노 늦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거군요. 저 아저씨 갑자기 왜 2나노 얘기하지? 2나노 얘기할 수도 있지. 오히려 우리는 니들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다. 그게 맞고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삼성이 사실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수율이 무조건 중요한데 이제 TSMC와 삼성이 3나노에서 수율 경쟁을 하겠죠. 이제 발표하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막 M&A 할 기업들 물색도 하고 있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1일인가 그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본격 이제 삼성 그날이 아마 창립 기념일일 텐데 그날 기점으로 아마 총수가 된다는 걸로 회장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팅이 끝났죠. 모든 것들이 세팅이 다 끝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실적이 두려움이 되게 많고 뭐 반도체도 지금 안 좋을 거라 얘기하지만 내년 2분기 때쯤 되면 좀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또 많아요. 근데 반도체는 항상 6개월 이상 정도를 이제 선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뭐 내년부터 중반기부터 괜찮아진다. 6개월 선방이면은 올 연말부터 사야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1분기가 비수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적 잘 났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 좀 봐야 되고 사실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하시면서 답답한 이유가 빨리 안 가니까 계속 밀리니까. 근데 삼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사실 삼성 이제 우리나라 MSCI 인덱스라고 들어보셨죠? MSCI 지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머징 쪽에 아직 있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좀 갈 길이 멀어요. 사실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MSCI 지수 내에서 코리아 인덱스가 있는데 코리아 인덱스를 딱 펼쳐보시면 이제 순위가 쫙 나와요. 맨 위에가 삼성전자예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원래 제일 많을 때 한 30%까지 비중이었어요. 근데 거기 항목이 111개였어요. 111인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30%가 돼버리니까 비중이 너무 높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비중에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기업이 올라와죠.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뭐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서 이제 매수매도 해서 이제 걔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때리겠습니까? 삼성전자 때리는 거예요. 리밸런스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얻어맞고 그리고 뭐 이머징 내에서 이제 코리아 빼가지고 중국 A주로 넘어갈 때 또 우리나라 때리는데 그때 삼성 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뭔가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파는데 선물에서 엄청 땡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수 자체를 그렇게 밀어버릴 생각이 없고 그리고 삼성도 너무 명확한 게 외국인 들어온 날은 확 올라가요. 외국인 중요한 종목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이 지금 계속 밑에서 가지는 못하고 있고 뭔가 주가의 이제 흐름이 너무 약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한번 좀 삼성 같은 기업들은 짧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진짜 1년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그냥 배당 정도 받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삼성은 맞다고 봐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큰 기업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주가가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지만 배당 수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정도 받으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뭐 제 주변도 그렇고 방송 환경도 마찬가지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종목 뭐 사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무섭지만 그냥 삼성전자 사야 된다 봐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안 되라 뭐 삼성전자 안 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요, 솔직히. MSCI에서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20% 30% 넘어가는데 그리고 111개 중에 삼성전자만 그렇고요. 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순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도 세 번째, 네 번째 순위고 그 밑에 삼성 SDI 뭐 쫙 있고 그 10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1위부터 111위까지 삼성이 많겠죠. 그럼 다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40%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힘이 없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겨울 위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삼성은 핵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반도체만 봤을 때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이제 TSMC와 이런 데랑 다르게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그리고 가전까지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실적을 좀 생각해보고 투자를 답답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되게 답답해요. 얘는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좀 사이트를 정말 길게 보시고 올해는 그냥 삼성 배당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오히려 좀 삼성은 비중을 좀 높이셔도 지금 괜찮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이게 수급이나 외부적인 그런 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이게 좀 꼬인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조금 비판은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사 모아가 보자. 싸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 비판이 무서워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솔직히 저는 삼성전자 펀더멘탈만 딱 계산해 봤을 때 못해도 9만 원 초반은 넘어가야 돼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특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9만 원대 넘어가야 되고 10만 원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가지고 네,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